근데 저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의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대표님 오실 때 이렇게 핫한 뉴스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공매도 네네. 금지인가요? 상반기까지? 네네, 맞습니다. 상반기까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도 거의 뭐 3% 오르고 코스닥도 5% 막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사이드카 발동이 됐거든요. 네. 상승 때문에. 네. 네. 일단 이제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이제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주식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외국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이거를 그냥 전면 금지를 했어야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우려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외국의 또 이제 신뢰, 금융에 대한 이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 안 갚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제 쇼커버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버틸 수 있는 구조. 개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하고 쇼커버를 할 때, 그럼 시장에서 사서 팔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블록으로 사서, 시간 외에 사서. 왜냐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네. 공매도를 하면 시세를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매도를 커버를 할 때도 시세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동안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이에 이 공매도를 금지한 이 사이에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냥 일정 시간만 지나고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또 여전히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특히 2차 전지주에서 막 ETF 같은 것도 20%, 막 LG엔솔도 20%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에코프로 상한가고. 네네.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보면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공매도가 제일 몰려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이걸 이제 급하게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커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사실 그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이제 쇼커버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매도 쇼커버 때문에 반등이 날 거다라고 보고 이제 수급들이 많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까지 이렇게 큰 종목 에코프로 같은 이제 큰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반도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가 완전 진짜 하루 만에 완전 대역전이 된 것 같은데요. 지속은 될까요?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반등이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향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의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어쨌든 주식시장 부양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양도세 유예 이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하고 이제 정부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12월 시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연말 시장이 꽤 세게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게 뭐 유지되는 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힘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총선 전까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은 그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엄청 쓸어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율도 거의 이제 1,300원 깨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자산 시장이 움직이니까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게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결국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1,300원 이하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털로는 가능한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락했다라는 거죠. 환율이. 그거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주식도 뭐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수급들이 뭐 워낙 또 많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또 그리고 뭐 거의 반토막 난 주식들도 많잖아요. 네. 거기서 반토막 난 데서 뭐 한 20-30% 추가 반등은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도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반도체 섹터는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업황은 확실하게 돌았었어요. 이제 9월을 저점으로 해서 업황은 확실하게 돌았었고 지금 이제 현물가가 먼저 움직였고요. 4분기 중에는 고정 거래 가격도 이제 디램이나 낸드 둘 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 걱정했던 게 재고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셋업체들이 신규로 주문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 모바일 쪽에서는 확실한 이제 바닥 그리고 이제 추가 주문에 대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그 관전 포인트는 일반 서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서버가 모든 게 생성형 AI 이용 쪽으로만 투자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버 투자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일반 서버 쪽도 이제 조금씩 이제 재고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서버는 뭐 디램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랜드 수요에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HBM도 있고 DDR5도 있고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어떤 공급이 조절되는 측면도 있고 수요도 워낙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랜드 플래시는 정말 천수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 말고는 그동안에 답이 없었어요. 수요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일반 서버 쪽이 이제 투자가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향 SSD 그 수요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수요가 사실 거의 모바일 랜드 플래시 수요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큰 규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일반 서버 쪽이 돌아선다 그러면 랜드 플래시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데 그게 4분기부터 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면서 반도체 바닥론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닥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닥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탄력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재고는 충분히 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저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두 개를 대표적으로 볼 때요. 많은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꼽고 삼성전자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전통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표한 디램주가 그 SK하이닉스고 삼성은 이제 종합 전자회사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HBM이라는 주문형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범용에서 스페셜티,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는 이 새로운 흐름에서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는 거죠. 삼성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게 결국 이번에 어떤 두 회사의 밸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는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걸까요? 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 같은 경우는 지금 HBM3라는 4세대 제품이 메인인데
아마 5세대까지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HBM3까지는 아마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 같고 HBM4가 되는 2025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거든요. 네.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HBM4부터 아, 그때를 기점으로 삼성이 뭔가 한번 퀀텀 점프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더 프리미엄을 갖겠네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7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오르기는 이제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등은 할 건데요. 이제 그 반등에 대한 탄력, 누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냐.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이 SK 하이닉스 못지않은 탄력을 보이려면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혜에서 단순한 HBM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AI라는 게 서버용 칩에서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파운드리 수요를 막 불러일으켜요. 여기서 삼성이 얼마나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그 공정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삼성 파운드리가 TSMC의 기술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되게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녹록지 않죠. 네.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 지금 4나노, 5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TSMC의 기술 격차가 한 2년 이상 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3나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수준으로 줄였고 이제 2나노부터가 진짜 그러면 거의 기술이 붙어버리거든요. 네. 삼성이 여기서 기대하는 게 이제 골든 크로스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A17 프로라는 AP가 TSMC 3나노에서 생산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나노 칩 대비해서 3나노 칩의 성능 개선 폭도 별로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전성비 부분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디바이스 자체의 문제인지 반도체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발열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이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에서 꽤 그럴듯한 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네. 실제로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멘스 칩을 유출을 했고요. 지멘스 칩은 서버용 반도체입니다. 서버용 칩이고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공정으로 하고 이제 2.5D 구조, TSMC 코어스하고 같은 아이큐브 그 2.5D 구조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도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에 의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3나노에서 얼마나 양산을 잘 뽑아낼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파운드리랑 그 AI 반도체에서의 직접적인 수주,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HBM3와 HBM3E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iQub까지 턴키로 수주를 받아서 풀 패키지를 공급하는 그러면 아주 삼성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겠죠. 네. 그리고 그 주목해주신 그 포인트들을 삼성이 내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해낼 수 있 가능성도 낮지 않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고객사들이 계속 유치 소식이 나올 거예요. 네. 뭐 가장 기다리는 고객은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고객들이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SK 하이닉스도 그 3분기 실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주목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HBM 매출이었습니다. HBM 매출 비중이 디램 사업부에서 얼마나 비중이 될까? 일단 2분기에 15%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20%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20%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연내 20% 이익률을 그 매출 비중을 도달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디램 사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는 디램 쪽에서 여전히 적자인데 SK 하이닉스는 아마 5천억 내외의 흑자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전사 뭐 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적자를 냈는데 대부분 낸드에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낸드에서 까먹었고 그래도 디램은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성은 네. 보통 디램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디램이 턴어라운드를 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좀 더 세게 오르는 것도 하이닉스가 먼저 디램에서 흑자 전환한 거고요. 그게 이제 HBM의 이익 기여도 굉장히 컸던 거죠. 4분기 때 삼성전자도 디램 부분 흑자 전환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번에도 3분기 디램 사업부도 조단위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적자가 났는데 디램 쪽은 거의 1조 미만의 적자가 난 것 같고요. 낸드에서 대부분 까먹었어요. 요게 이제 또 4분기에는 가격도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 가지가 또 궁금한 게 그 삼성전자 자체 설계칩 엑시노스 있잖아요. 요게 좀 발열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다가 이제 1년 9개월 만에 귀환하는 건데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S24에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궁금한 게 우선은 엑시노스의 이 귀환이 삼성전자에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이제 파운드리란 비즈니스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3나노를 투자하려면 5나노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 그리고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려면 3나노에서 꽤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은 사실 그 선순환이 깨졌죠. 왜냐하면 4나노, 5나노에서 그 GOS라는 발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주요 고객인 퀄컴이 스냅드래곤 물량이 TSMC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못 버는데도 어쨌든 삼성은 유보 현금 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결국 파운드리 팹을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팹을 채우는 데 있어서 캡티브 물량이죠. 엑시노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선단 공정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엑시노스가 4나노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채워주고 이제 나머지 퀄컴이나 이제 다른 고객사들 채워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그래야 3나노로 넘어가고 2나노로 넘어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4나노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엑시노스 캡티브 물량까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선단 공정 전환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을 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엑시노스의 성능에 대해서 네.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그 약간 벤치마크 업체들 통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은 좀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스냅드래곤을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압도하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이 오히려 애플의 그 A 시리즈를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는. 사실은 그 동안에는 거의 한 2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스냅드래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플을 좀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또 양산용 칩으로 나와봐야 알아요. 랩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실제로 또 양산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그동안 이제 그 GPU만 커스텀 칩을 했고 CPU 쪽이 굉장히 취약했는데 그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CPU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 누비아가 공교롭게도 애플에서 AP를 설계하던 팀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기술이 이제 퀄컴으로 온 거죠. 네. 네. 와 근데 이게 2년씩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와 네. 애플 대단하네요. 그렇죠. 거의 뭐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거의 압살을 해버렸었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미국판 갤럭시 S24에는 스냅드래곤만 들어가고요. 한국판에는 이게 반반 섞인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인가요? 일단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기본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네. 울트라 모델 최고 하이엔드잖아요. 울트라 모델은 전부 스냅드래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 중에 북미향은 아마 스냅드래곤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향이나 우리나라 국내향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를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차별 아니에요? 뭐 명분은 통신 뭐 그것 때문에 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네, 우리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죠. 네. 깨름직한 게 있는 그렇죠. 그 네.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다 스냅드래곤 썼잖아요. 네네.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죠. 역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갤럭시 S23.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쓰면 큰 문제는 없죠. 네. 깔끔하고 그런데 이제 무선 사업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스마트폰 팔아서 네. 네.
퀄컴한테 다 돈을 갖다 주는.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 BOM이라고 하죠. 머티리얼 코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아. 스냅드래곤이 비싸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솔직히가 아니라 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돌긴 하는데 막 갤럭시 쓰면 아재폰이라고 그러고 네네. 아이폰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 아이폰 쓴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제 이런 것에서 하나씩 빌어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방송할 때 보니까 성능 다 비슷비슷하다 아이폰이라 하는데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2년씩이나 격차가 있었구나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요. 그쵸. 뭐 이게 뭐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많이 응원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공매도 이슈와 또 관련해서 또 힘을 또 한번 받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